최근 이제 각종 지표가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나쁜 거고 나쁘게 나오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어, 뭐 굿 이즈 배드, 배드 이즈 굿 뭐 이런 음, 영어가 있더라고요. 지난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인 17만 개보다 많은 18만 7천 개가 증가했는데요.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실업률이 시장 전망치 3.5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이번에는 3.8까지 나와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50만 명 수준으로 치솟던 퇴직자 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인 350만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퇴직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더 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이제 미국은 해고 같은 게 좀 자유로다 보니까 네, 퇴직자가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파이어 근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다가 새로운 일자리 음, 찾고 네, 그게 좀 자유로우니까 퇴직자 수가 줄어드는 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7월 소비자 지출은 0.8% 증가했는데 개인소득은 0.1% 증가했고 저축률은 3.5% 하락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천 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천 건 증가해서 21만 8천 건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단기간에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5.5%까지 급격히 올렸잖아요. 그때 예상은 이제 금리를 급격히 올리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돼서 큰 기업들이 이제 대량 해고를 하고 대량 해고를 하면 실업률이 늘어날 거잖아요. 실제로 대량 해고를 했어요. 뭐 아마존도 8천 명을 해고한다든지 뭐 트위터도 5천 명 해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애플도 2천 명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대량 해고를 했었는데 그 대량 해고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커지면서 정연준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인하할 거를 예상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것이 시나리오였는데 예상과 달리 실업률이 완전 고용을 유지를 계속하면서 기업들 실적도 그닥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엔비디아는 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연준은 그 5.5% 6%의 기준 금리를 이 고금리를 한동안 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건 일단 경기가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음, 경기가 좋다면 기업 실적은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증시는 원래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그러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급격히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네, 시나리오는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음, 서서히 증시가 올라가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 둔화 신호는 왔는데 경제는 괜찮다는 건가요? 지금도 이제 고용 자체가 그닥 나쁘지 어, 않고요. 그다음 기업들 실적도 그닥 나쁘지 않거든요. 어, 원래는 그 경기 침체가 급격히 와야 되는데 그렇지 어, 않다는 거죠. 아, 이게 완전 고용 지금 3.8%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완전 고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8%도. 둔화 신호가 약간 나왔지만 예. 그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원래는 이제 막 그 실업률이 한 5, 6%까지 갑자기 나오고 나와서,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음, 때 경기 회복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을 대규모로 펼치고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연준의 그 목표는 저거였죠. 이제 그 달러 가치를 지키는 거. 음, 인플레이션이 막 급등하면 달러 가치가 위협을 받고 이 달러 가치가 위협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걸 두려워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예상과 달리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뭐 굉장히 탄탄한 거죠. 예. 음. 그렇군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처럼 네. 급격한 하락, 반등 이런 게 아니라 예. 서서히 우상향하는. 지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 뉴욕 증시가 그 8월 들어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다가 반등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9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기 뉴욕 증시가 8월 2일 날 음,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시켰거든요. 네. 그래 그날 하루는 일단 하락을 했어 막. 어쨌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증시가 계속 8월 중순까지 하락을 하긴 했는데 당일날은 하루 하락하고 이제 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난 5월에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나온 신용 등급 강등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미 신용 등급 강등 영향이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래서 당일은 달러 인덱스도 상승하고 미국제 2년물 하락도 2년물이 하락하는 등 거의 영향이 없더니만 그 이후로 정말로 한 2주간 약세를 보였었어요. 하락하던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터닝 포인트가 된 거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 8월 21일 HSBC 금융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780달러로 제시하면서 막 시간에 8% 급등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급등을 하고 당시 영업이익 축소 등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로 연일 하락하던 테슬라도 7% 이상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반전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쭉 상승을 했어요. 아,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네. 그 미국은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 네. 진짜 그 주가가 오르고, 또 리포트가 안 좋게 나오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 미국 리포트는, 그 약간 이제 한국 리포트는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잖아요, 요즘에. 미국 리포트는 좀 다른 건가요? 일단은 이제 미국은요. 네.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거의 못 냈어요. 네. 우리나라는. 아,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부정적인 의견도 가감히 내고 매수 신호도 가감히 내고 그래서 그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났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제 그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점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조금씩 영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목표 주가를 다운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네. 과거에는 목표 주가 낮추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점점 신뢰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또 주식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거는 또 주가 하향을 나오니까 막 7, 8%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니까. 요즘 그 리포트에 따라서 네. 변동성이 가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 모 증권사에서 2차 전지가 너무 가대평가됐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뒤로 2차 전지 관련주 일제 하락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8월 27일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앞두고 있었는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와중에 연설 내용이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증시는 이날도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는 이제 각종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고용에 대한 그동안 가열이 진정된다면서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승할 때는 예를 들면 고용이 늘어나면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니까 증시가 내려야 되는데 네. 경기가 좋아진다고 올리는 증시가 올라가는 뭐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시향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아니면 전문가들의 전망이 잘 안 맞는 시장이다. 네. 그냥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7월 이제 구인 중인 일자리가 880만 개로 2021년 3월 840만 개 이후로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6월 920만 개에서 만 개 대비 40만 개 더 감소를 했거든요. 또한 실업자 1인당 구인 건수도 7월에 1.5개로 감소했는데 실업자 1인당 구인 건수는 연준이 고용시장 가외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는 지표로서 지난해 2.0개보다는 오른 바 있는데 연준의 목표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약 1.2개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기존에는 코로나 직후에는 정부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보조금에 실업수당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래서 실업 의지가 없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실업하려는 그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실제적으로 좀 지난번에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커지거나 또는 무착륙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노동자들의 그 구인 의지 뭐 이런 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예, 예, 해석이 예,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방향을 갖고 그 과정에서는 좀 흔들리더라도 참아가는 투자 이런 게 조금 선호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증시가 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어려운데 음.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뭐 예측이 아. 전혀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엄청나게 급락했을 때 증시 내년에 오를 겁니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 올랐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흐름은 뭐 그렇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요즘은 이제 길게 보고 하락장에서는 방망이 짧게 잡다 가잖아요. 네. 작은 수익에 팔고 내려가면 또 사서 또 작은 수익 나면 팔고 이걸 반복하는 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방망이 짧게 잡다 가는데 요즘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방망이를 길게 잡고 조금 뭐 작은 흔들리면 좀 견디는 그런 중장기 매매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미 연준이 9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로 막 88% 정도는 금리 동결 확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 스트레스 톰리 리서치 책임자는 S&P 500 지수가 9월 한 달간 랠리를 펼치면서 2023년 최고치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월가 컨센서스는 9월 증시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반대네요. 예, 근데 이 사람은 9월에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톰리가 9월 랠리를 주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식히는데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경기가 침체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실업률도 올라가는 등 그런 게 있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돼 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8월 증시가 지나치게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재밌어요. 역사적으로 1950년 이후 S&P 500 지수가 9월 한 달 동안 86% 확률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상승률이 이제 3.3% 정도인데 어쨌든 1950년 이후로 대부분 상승했다는 거예요. 86% 이상은. 네, 계절적인 요인이네요. 예. 이거는 이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 휴가를 한 달씩 가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고요. 네. 이제 6월에 그 주식을 다 사놓고 6, 7월에 주식을 다 사놓고 8월에 한 달간 휴가를 가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매수세가 없으니까 8월은 이제 하락 장세가 일반적인 거고 이제 휴가를 돌아온 펀드 매니저들이 8월 하락장 이후에 좀 저평가됐다고 느껴지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9월은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거든요. 뭐 이게 확률과 통계가 있을 거니까 너무 전혀 근거 없는 소리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에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포드 GM 그 임금 40% 올려달라고 40%요? 파업한다고 합니다. 올려달라고. 네. 뭐 그런 소식이 있어서 뭐 9월 증시에 대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9월 랠리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뭐 9월이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진적 우상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네. 9월 증시가 이제 시장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소개한 톱니처럼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네. 통계니까. 네. 통계니까 근거 없는 얘기 아니까. 그래서 9월 상승을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를 한번 봤으면 또 저희가 중국 경제 요즘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중국 경제 어렵죠. 중국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촉발된 중국 경제 위기가 이제 금융 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외국인 중국 주식과 채권을 내다 파는 차이나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상해 B지수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A지수와 B지수가 있는데 내국인들이 주로 매매하는 건 A지수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우량주만 좀 모아놓은 게 B지수인데 상해 B지수 뭐 심천 B지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상해 B지수 차트를 보면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달간 14% 급락을 했고요. 외국인이 중국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파는 모습입니다. 올 1월 달부터는 마이너스 20% 하락 중에 있고요. 와, 근데 글로벌 증시는 다 상승 중에 있잖아요. 1월 달부터요. 그러게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세계 증시가 연초부터 계속 상승 중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 증시만 크게 하락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세계는 위드 코로나를 외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회복에 전념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탈출에. 그런데 중국은 작년 말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을 수시로 했어요. 이제 그게 막 시진핑 연임하고 관련 있는 것 같긴 한데 작년 11월 말에 중국은 이제 중국 전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에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월드컵 때 중국인들이 이제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월드컵 경기장에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경기를 보고 있는 장면이 노출이 막 된 거예요. 중국 그 나라예요. 예.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중국 젊은 사람들이 막 반발을 심하게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이제 중국만 자체 물백신을 고집하면서 시진핑 3년임을 무리하다가 이제 작년까지 셧다운이 이루어지면서 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듯합니다. 그 전부터 좀 말들이 있어서 뭐 그림자 금융이 어떻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들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다른 나라도 길어지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미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고 또 다른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인 비구이 유안도 디폴트 위기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넘기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융권이 확산되면서 중국발 경제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고요. 작년 3월에 거래 중지됐던 홍콩 증시에서 이제 거래 중지됐던 헝다가 주가가 8월 달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시작하는 날 마이너스 87% 하락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와, 거의 뭐 휴지가 된 거죠. 중국은 이제 7월 수출이 1년 전보다 7월 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4.5% 감소했고 수입은 12.4% 감소했습니다. 근데 작년 중국은 셧다운을 밥 먹듯이 하던 어려운 시기였는데 작년과 비교한 거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하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와, 네.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웃기는 거는 중국 CFong 주미 중국 대사가 올해 상반기 중국과 미국 무역이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는데 미국의 관세와 수출 통제로 인해서 무역이 감소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해 글로벌 경제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은 중국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없어 보입니다. 미국 내 경기가 너무 좋고 이제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기업 실적도 좋게 나오니까 그 영향은 미미할 것 같고요. 애플이나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중국 대신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이고요. 애플도 인도에 공장을 짓겠다고 테슬라도 인도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탈중국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중국 수출 의존도는 25에서 30% 가량 되는데 이 시장이 중국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으니 좀 걱정스럽고요. 지난 8월 10일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을 허용해서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인천공항에도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고 이제 8월 31일은 제주에도 이제 크루즈선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면세점이 예전만 못하고 썰렁하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국 내수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 네. 면세점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말씀 요즘 뭐 면세점 손님이 많이 오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일부 몇 곳만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썰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쓰지 않는다 뭐 이렇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중국 관광 관련주가 다 급락 중입니다. 뭐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급락 중이고 카지노 관련주도 급락 중이고 굉장히 중국 그 여행 관련주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난달 이제 무역 수지가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수출이 11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불황령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수출은 105억 달러로 13억 8천억 원으로 19% 감소했고요. 다행히 이제 미국 수출액은 89억 6천만 달러로 11조 8천억 원 정도 2.4%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계속된 무역 적자,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 대출, 그다음에 또 억지로 붙들어둔 이제 금리 등의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금 5연속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이거 언제까지 동결할 수 있을 거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뭐 그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올랐다 내려올 때 우리 버틴 거니까. 근데 이대로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네.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게 오히려 그렇죠. 잘못하면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좀 염려스러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을 주로 하는 수출 의존형 경제잖아요. 주요 대상이 미국하고 중국인데 중국은 많이 망가지지만 미국은 그나마 이제 좀 개선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좋게 잘 연착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수출 기업에 만약 투자한다면 미국 향 수출 기업을 좀 투자해야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좀 괜찮은 것 같으신 거고. 미국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 좋고. 그래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처럼 막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이제 좀 안 무너지고 잘 버틸 수도 있는데 증시와 경제는 다르게 간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예상보다 더 많이 무너진다면 증시도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과 한국 투자는 좀 조심스럽고 투자를 한다면은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야겠네요. 예, 그렇죠.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한 5%, 뭐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 다음에 상승세가 그래도 하락한 후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품 논란도 있습니다. 너무 주가가 높은 게 아니냐.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7월 초에 여기 출연했을 때 네. AI로 인한 닷컴 버블인가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AI가 현대 베이비 버블 초기다. 수익에 AI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닷컴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 AI가 닷컴의 새로운 미니 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유형의 기업 행동은 닷컴 버블에서 일어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건 거품이라고 말했던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즈,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전 교수, 핀테크 및 중개회사의 CEO 댄 나주 등은 현재 AI는 닷컴 버블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실제 AI 혜택,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의견은 월가 AI 기업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실체가 없던 닷컴 버블과는 완전히 다르다. 더구나 기준금리를 5% 이상 인상한 상태에서 여전히 기업 실적은 양호하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8월 23일 네. 이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급등했었잖아요. 맞아요. 2분기 매출액이 이제 135억 달러, 우리나라로 18조 200억 원이었는데 시장 예상치인 110억 2천만 달러를 한 20% 이상 웃돌았어요.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2.09달러보다 30% 상회한 2.7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3분기 매출은 그보다 더 증가한 약 16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현재 주가는 절대 거품일 수가 없겠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챗 GPT 등 생성형 AI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제 H100과 A100으로 대표되는 최신 AI 칩이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들 칩에 대한 수요는 이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산업 부문 2분기 매출은 103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1%나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내년에 최신 칩 H100의 생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H100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으로 한 개가 4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더군다나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술을 판매하는 구글과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한 차례 또 상승을 했어요. 멜러스 리서치의 분석가 벤 리츠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싸다. 그런 논리를 펼쳤어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엔비디아 현재 PER 기준은 다른 이제 뭐 아마존이나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기업들에 비해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2024년 엔비디아 예상 수익치를 대비하면 PER이 28배로 매우 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28배밖에 안 돼요? 예. 와. 그러니까 올해 성장한 거를 내년에 이제 이익으로 그러니까요. 대비를 하면 어. 지금 이제 PER은 전년 실적이니까 와. 전년보다 실적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200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확 주는 거네요, 그냥. 170% 올랐으니까 매출액이. 와, 그렇구나.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싸다는 거죠. 비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년도 실적을 대비하니까 싸다는 말인데 이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예. 네. 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수요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급등한 상태잖아요. 네. 이럴 때는 추격 매수는 좀 곤란하고요. 네. 사실되면 한 3분의 1은 우선적으로 사고 지금 가격에 나머지 한 3분의 2는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로 사겠다는 분은 뭐 지금 주가 개념치 말고 그냥 계속 분할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500불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뭐 최소 몇 배 정도 갈 것이다.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모 증권사에서 780달러 음. 목표 주가를 상향 돌파하면서 그때 목표 주가를 780달러 올리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얘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인류가 지금 이전에 과학의 발전한 것과 다르게 지금부터 발전한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GPT 이런 것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고 거기에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급격히 확산될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인간한테 그 보조하는 서비스하는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들도 굉장히 점점 더 지능이 발달될 거고 네. 그렇다면 그 매출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를 예상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얼만큼 발전할지 모르니까. 그 Q 부분이 예.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테슬라는 전기차는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내연기관 차량이 몇 대 팔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맥시멈 몇 대까지 판매가 될 거다. 그래서 주가의 상한을 예상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내연기관 차량 판매 대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그것마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류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얼만큼 갈지 예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많이 갈 거다. 이건 확실하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엔비디아와 또 쌍두마차는 테슬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엔비디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네.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또 며칠 새에 또 크게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올해 이제 테슬라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연초 대비 빅테크라고 알려진 기업들 중에는 저점 대비 엔비디아 다음으로 크게 올랐어요. 그래요. 100%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렇구나. 근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거를 예상하기 앞서서 네. 테슬라 관련 뉴스를 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 7월 유럽 내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7% 급증했는데 등록 건수도 60.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중에 테슬라의 모델 Y가 2023년 상반기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판매량이 무려 95% 급증해서 유럽 주류 브랜드를 훨씬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진심인 소연 메리트가 미국 주별로 모델 3 판매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연방정부 보조금 7,500달러에 각 주의 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면 모델 3가 콜로라도 주에서는 24,00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코네티컷 주에서는 24,750달러,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5,500달러, 뉴욕 주에서는 27,000달러, 캘리포니아에서 27,000달러에 판매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주가 이제 전기차 인센티브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소득에 대한 제한도 있고 뭐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제 메인주에서 모델 3 RWD를 최저 21,500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엄청 싼 거잖아요. 뭐 얼마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2천 몇백만 원인 거죠. 와. 2천만 원대 초반이라면 누가 캠리를 타겠어요. 당연히 왜냐면 유지비가 훨씬 싸니까. 연료비도 훨씬 싸고 유지비도 훨씬 싸고 뭐 그러니까 이 예상보다 훨씬 싸게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리튬 이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모델 Y를 5,699만 원에 팔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미국산 모델 Y보다 한 2천만 원 가량 싼데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4천만 원대의 모델 Y를 살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한국 거 예. 상하이빨 예.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모델 Y가 요번에 새로 들어온다고 맞아요. 하는데 근데 얘가 외형적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난대요. 중국 건지 미국 건지. 미국에서 생산한 건지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Y인지 가격은 2천만 원 싼데 외형적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다는 거지. 네. 예, 그래서 단지 이제 얘가 리튬 이산철이다 보니까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거리가 좀 짧은 건 있는데 그거는 뭐 큰 문제 없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다른 소식은 테슬라 배터리가 고속 충전 시에 손상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테슬라 배터리를 어디에서 충전하든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든 가정용 콘덴서를 충전하든 전혀 성능 손상에는 차이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가 마이너스 5%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이유가 그 프리미엄 차량인 모델 X하고 모델 S 차량 가격을 20% 인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막 한 5% 하락했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그 모델 X와 모델 S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겠죠. 하지만 이제 이번에 모델 3가 새로 나와요. 리프레시 모델이. 네. 새로 나오는데 모델 3 차량 가격 새로 나오는 모델 3는 8% 가량 인상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 모델 3에 비해서 새로워진 모델 3가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12%더 비싸지고 호주에서는 7.8%더 비싸지고 차량 가격이 모델 3 가격이 독일에는 2.4%더 비싸지고 프랑스에는 2.4%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리 블랙이 테슬라 전체 판매량 중에 모델 3가 차지하는 비중은 29%고 모델 X는 4%에 불과한데 4%에 불과한 모델 X 차량 가격 20% 내린 대신 29%를 차지하는 모델 3를 8% 올렸으니 왜? 이게 왜 주가 하락해야 될 이유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 IQ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SNS에 올렸어요. 테슬라의 진심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고성능 기술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지. 자동차로 편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동차하고 자꾸 비교하냐는 거죠. 이 캐시 우드는 이제 몬테카를로 기준으로 인한 그 분석으로 인해서 네. 2027년에 테슬라 주가를 $2,000까지 갈 것이라고 분석 자료를 자세히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시점에도 이 정도 수준에도 차량 판매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차피 차량이 늘어나려면 공장이 새로 지어져야 되잖아요. 네. 지금 멕시코 공장 이제 내년 말에 완성해서 내후년부터 생산할 거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뭐 이런 데서 막 공장을 지려고 하잖아요. 캐나다 이런 데서. 뭐 그렇게 되면 2027년까지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뭐 $2,000 가지 말란 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모델 3 오늘부터 신청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일본, 말레이시아. 근데 보니까 한국도 들어오는 가격이 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저렴하고 막 600km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누가 다른 브랜드 차 사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되게
약간 모습도 바뀌었다 그러던데요. 예, 디자인도. 조금 예, 훨씬 더 예쁘게 바뀌었다. 라운딩돼서 모델 Y 비슷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게. 옛날에 약간 각지고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영업이익이 좀 순간적으로 줄어든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또 이게 보면은 모델 3은 이제 가격 오히려 올라가고. 그렇죠. 이 새우깡에 새로운 거 향료 추가해가지고 신새우깡 그래 가격 올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시장이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고, 네, 네. 그 테슬라 주가는 조수밖에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예. 앞으로 지금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주가 수준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어. 호재 뉴스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주가는 주가는 순간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모델 X 가격 프리미엄 차량 가격 내린다고 자세하게 생각 안 하고 일단 팔고 본 거지 이제. 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제 새로운 모델 3 가격을 8% 인상 올려서 파니까 전체 매출액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에서 분할로 모아가도 좋냐? 근데 거기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 거고. 네. 그러면 뭐좀 언제까지 이렇게 좀 미래를 보고 모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향후 주가 상승률은 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향후 실적이 얼만큼 늘어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테슬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엔비디아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완전 로봇이 다 서빙하고 로봇이 힘든 노동 다 하고 자율주행차가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알았어요. 테슬라는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네. 로봇 택시가 막 다니고 있고 그게 일반화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엔비디아의 칩은 점점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얼마큼 성장할지는 예상이 좀 불가능하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니까. 와.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은 엔비디아 성장 가능성이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판매하는 차량 대수가 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내연기관 차량이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숫자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 음. 하지만 엔비디아는 얼만큼 늘어날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는 많이 상승한 상태니까 한 번에 다 사면 안 될 것 같고 3분의 1만 사고 3분의 2는 충분히 기다렸다 눌림 줄 때 사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3분의 1을 안 사고 전부 다 눌림 줄 때 사면 어떡하냐.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더 올랐어요. 올라가면 서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발 담그고 일단 일부 사고 나머지는 눌림 이후에서 사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압박이 줄어들어야지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수익 낸 사람 숫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숫자가 계속 누구나 하나둘 차익 실현할 텐데 수익 낸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익 실현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주가가 웬만한 상승 재료가 아니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둘 팔기 시작하고 주가가 좀 내리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격 조정. 떨어지지 않고 행보하면 이제 기간 조정이잖아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받으면 수익 낸 사람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수익 낸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하락 압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때는 작은 이슈만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 들듯이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테슬라를 산다면 한 절반 정도는 뭐 다 사든 절반 정도는 사고 나머지는 이제 분할로 사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주식은 보통 저렇게 많이 오르면 팔고 다시 살 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미국 주식은 이제 세금이 22%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고 팔고 잘못하면 나중에 모아보면 세금이 엄청 더 많은 수익 난 것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한 5년 정도는 묵혀둘 각오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5년 정도 묵혀도 괜찮다. 예, 5년 정도 묶이면 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무래도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빅테크 있잖아요. 네.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말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게 등등 있잖아요. 그런 빅테크에 비해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애플 얘기를 먼저 하면 네. 애플이 세상에 없던 게 애플이 옛날에 뭐 별로 힘없는 컴퓨터 만들어 팔다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다가 토이스토리에서 막 대박 치고 나서 다시 그 애플로 들어와서 아이팟을 만들었잖아요. 아이팟 만들 때 야 이거 버튼을 없애라. 여기서 모든 걸 아이팟 쇼핑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버튼을 없애고 단순해라. 이 디자인을 예쁘게 해라. 그런데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못 만듭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못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네. 아이팟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살 사람 다 산 거지. 애플, 아이폰 살 사람, 아이팟 살 사람. 산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사지만 새로 늘어나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액이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데 아이폰 웹 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오고 아이폰 산 사람은 그 다음에도 아이폰을 사고 아이팟을 사는데 네.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장이 새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성장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요. 올라간다면 시장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올라갈 것 같고 같은 관점에서 아마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마존이 처음에 2000년 초반에 이베이하고 전투하고 뭐 그럴 때는 마이너스 90%까지 꼬꾸라진 적도 있어요. 주가가요. 아마존 주가가.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설립을 다 장악을 한 거잖아요. 그 성장성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런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성장성 단계가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 얘가. 걔들은 성장할 게 없는 게 눈에 보이고 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앞으로 성장할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당연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아, 그렇군요. 상반기 국내 시장을 좀 주도했던 2차전지 주식들이 조정을 받고 좀 박스권 흐름을 보고 있는데 2차전지 주식들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분절기에 들었었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전 출연 때도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코프로만큼 이제 조정받지 않고 완강히 버티고 있고 그 외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S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뭐 에코프로가 얼마나 더 버티겠어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만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영원히 상승할 수 없거든요. 저점 대비 많이 올랐고 이제 2027년 양극재 매출까지 다 끌어들여서 주가에 반영됐다고 본다면 조정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지금 늦게 사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다른 말씀하거나 이제 나쁜 댓글을 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네. 이제 그 2027년 실적까지 끌어다 썼으면 거의 4년치를 끌어다 쓴 네. 거잖아요. 근데 아까 앞서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높더라도 이번 연도의 실적을 내년에 적용하면 PE가 거의 30까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1년치만 당겨온 건가요? 아니, 네.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 200% 올랐어요. 네. 에코프로는 10배 넘게 올랐어요. 네. 다르죠. 10배 오른 거랑 200% 오른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끌어당긴 그렇죠. 거고 예. 엔비디아는 한 1, 2년만 끌어온 거고. 예, 원래는 주식이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비 적정 주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급이 붙으면 인간의 욕심이 반영되고 그러면 오버슈팅이 무조건 나온다고요. 얘는 오버슈팅이 많이 된 상태라는 거죠. 네. 하락할 때도 적정 주가는 이만큼인데 너도나도 팔기 시작하면 더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하락이는 상승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버슈팅 된 상태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저점 대비 열 몇 배 올랐잖아요. 뭐 10만 원대 초반부터 15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수익 난 사람이 많이 늘잖아요. 그리고 너도나도 하락하기 시작하면 수익 난 사람이 너도나도 팔기 시작한다니까요. 네. 문제는 늦게 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먼저 산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충분히 조정받으면 아까 엔비디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조정의 끝인 거예요. 수익 난 사람이 다 팔고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지니까 그러면 작은 이슈에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익 난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최근에 산 본인이 아니고 저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 40만 원대 산 사람도 매수한 사람도 아직도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데 이제 사람이 자기 평파성의 함정이라고 한 군데 딱 꽂히면 남의 말이 귀에 안 들리거든요. 학증 편향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무섭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가지고 간다면 제 생각에 좀 고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대략적으로 뭐 기간 조정의 기간 평균적인 기간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갖고 예를 들게요. 네. 2021년 1월 그 고점 9만 얼마를 그렇죠. 고점 이후로 네. 얘가 차트를 보시면 한 8개월간 음. 이렇게 행보하듯이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급락을 하긴 했는데 그때까지 완만히 조정을 받았다고요. 이 당시 시점에 만약 이때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다시 반등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또 또 내려갔다 요때 또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희망 고문 이런 일이 겪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가 이제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완강히 버티고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비하면 막 고점 대비 많이 내렸는데 얘도 이렇게 내려주면 좋은데 얘는 이제 저거 코스피 편입 뭐 이런 거 이슈하고 패시브 펀드 편입 패시브 펀드 편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더 많이 오랫동안 버티게 된 거죠. 네. 하지만 결국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더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더 올라가기는.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칠 때쯤 다시 매수를 하는 거. 그때는 뭐 괜찮겠죠. 뭐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다시 매수하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게 있나요? 이게 횡보를 하게 되면 네. 그때 계속 이렇게 좀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8월까지 한 7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8개월요. 예. 8개월? 예. 근데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순간에. 그건 아무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월 달쯤 이게 8월이에요. 여기. 네. 여기 8월인데 8월쯤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다면 올라갔겠죠. 네. 근데 이제 D램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뭐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되거나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거나 이런 외부 영향들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때 만약에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매물 압박은 끝났다고 보니까 네. 저 정도 한 8개월 정도면 뭐 8개월 뭐 1년씩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끝에 가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거는 몰라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니까 신도 모르죠. 귀신도 모르는 거죠. 시장 상황이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올라갈 거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내려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은 기간 조정은 필수다. 그 정도.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오른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주식 투자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름난 유명한 종목을 쫓아 샀기 때문이다. 그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성공한 사람이 적은 거죠. 많이 올라갈 종목을 사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겠죠.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인 삼성전자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1%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이게 보기 드문 일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금요일 이제 갑자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를 이제 다음 달부터 공급한다는 소식이 하면서 6% 정도 급등했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용 가속기 양강업체인 AMD에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뚫으면서 내년 삼성전자 HBM 점유율이 50%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지난 1일 반도체 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1일 8월 31일이죠. 8월 31일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과 동시에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그동안 HBM3를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 공급했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 이거를 2007년 8년부터 연구를 했어요. AMD하고 다른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이제 2021년에 아예 HBM3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뒤늦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엔비디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HBM3 최대 고객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한두 달, 두세 달 뒤에 나올 거라고, 올 연말에 나올 거라고 시중에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급작스럽게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주가는 소폭 하락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의 HBM3는 물론 GPU용 첨단 패키징 서비스 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이란 GPU 칩하고 HBM3를 묶어서 고성능 GPU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엔비디아는 그동안 TSMC의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었는데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H100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TSMC에서 엔비디아의 주문량을 모두 소화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도 주문이 들어왔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HBM3 공급을 계기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올 4분기부터 HBM3를 공급하는 등 메인 공급사로 올라서게 될 것이며 덩달아서 내년 이익도 영업이익은 7%가량 상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도 이제 지금 수요가 공급을 돌파하면서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서 한동안 좀 좋은 흐름 예상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정고점이 96,000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터치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정고점을 어떻게 올라간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특별한 거 없이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그 9만 원을 뚫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 적정 주가는 6만 원대였다고 평가를 했었고 실제로 외국인 기관들은 6만 5천 원, 7만 원대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올라갈 때. 네. 근데 동학개미 수급만으로 삼성전자라는 거를 거의 9만 원대까지 올렸으니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이 와서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 뭐 동학개미 운동 같은 또 새로운 삼성전자 매수하는 붐이 일으면은 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순히 매출 증가만 갖고는 9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 D램도 잘 돼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앞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Q가 늘어날 수 있으면 주가도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근데 그 GPU에 이게 HBM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안 될까요? 그렇게 막 아니,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죠. 장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9만 원을 언제 뚫을 거냐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 주가가 네.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엔비디아 테슬라는 한 5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네. 보고 우리나라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고 했으니까 타임 갭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많이 상승하면 삼성전자도 실적이 늘어날 거고 그럼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막 6%씩 급등하는 거 많이 보셨나요? 삼성전자 6% 올라가는 거는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그러세요? 없었던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20%, 25%. 25% 차지하는데 그게 일시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시에 들어오려면 막 다른 거 막 팔고 들어오는 거야. 그날 2차전지 관련주에 다 내려오는 거지. 맞네요. 그걸 팔아서 사야 되니까. 돈은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소식 같네요. 예, 그나마 좋은 다행인 소식입니다. 것 같고. 예. 그럼요,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인사이트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웅달책방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신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웅달책방에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렌TV라고 있거든요. 이제 구독자는 아직 몇 천에 불과한데요. 매일 증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관련주도 이제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을 좀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옹달책방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워렌 TV 또 새 코너도 마련하셨고요. 예. 그죠? 꼰대링. 예. 또 그 주식 투자에 대한 또 얘기도 해주시고 또 차트신도 신간 예. 출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거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고 저는 그 항상 김용 대표님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예.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세장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약간 2차 전지 얘기하실 때 댓글로 예. 안 좋게 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저는 한번 좀 그 곱씹어서 예.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좀 큰 실수는 안 하고 또 성과에도 이렇게 성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 감사드리고 그럼 대표님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용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